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오늘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7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고? 글쎄, 내가 받기를 원해서 받은 충고는 얼마나 될까? 그 중에 진심이 담긴 충고는 얼마나 되며 진심이 담겼다 해도 사실만이 담긴 충고는 얼마만큼일까? 또 그렇게 얻은 충고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 경우는 어느 정도였을까?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충고는 그리 쉽게 찾을 수 없다. 나는 여러분께 함부로 충고하려 들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상대가 묻기 전에 하는 충고는 설령 가치 있는 충고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감정만 상할 뿐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기 마련이다. 특히 원하지 않은 충고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관계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칼이 된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다. 때때로 가장 좋은 충고는 침묵이고 모르겠다가 두 번째이다. 날계란도 체에 걸으면 힘줄이 나온다.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해도 몇 개의 질투와 몇 개의 자랑과 많은 주관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사랑한다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고민에 대하여 대부분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충고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설령 의견을 물어도 그것은 그저 자신이 내린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당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사실상 충고가 필요 없고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충고를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께 딱 두 가지만 충고하고 싶다. 절대로 충고하지 말라와 그래도 충고하려면 3문장 안에 끝내라 이다. 이 글이 짧은 이유다. 나는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김승호가 됐다. 나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유난히 잘해본 적도 없고 학교 성적이 뛰어난 적도 없다. 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나 경쟁심이 많지도 않았다. 고등학교는 겨우 들어갔고 대학은 미등록 학생 대시 들어가 1학년 때 학사 경고를 받았고 이민을 핑계로 중퇴했다. 어학 실력이 뛰어나지도 사회성이 좋지도 않았다. 인간을 투자 자산으로 본다면 어렸을 때 나는 가장 볼품없는 자산이었다.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 무엇을 이루리라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책을 좋아해 무식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읽었고 건강한 편이었다. 이런 나를 책을 통해 알게 됐거나 사업을 사이에 두고 만난 사람들은 지극히 지적이며 날카로운 지혜로 가득 찬 사람처럼 여기곤 한다. 굉장한 공부를 했다거나 외국에서 살아 어학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읽거나 깨달은 말을 언급만 해도 모두 내가 한 것들로 인지해버린다. 하지만 나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가장 행복한 비범한 인생을 산다. 나는 언제든 어디든 누구든 데리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자금을 가졌다. 자산은 2에서 3년이면 2배씩 늘고 가족과 직원의 존중을 받으며 경쟁자에게는 위엄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는 사장을 만든 사장으로 생활하고 있다. 가진 것 많고 지킬 것 많으면 아쉬워 죽지도 못한다지만 나는 그 반대다. 나는 오늘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보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남자로 한 인간으로 주체적 삶을 마음껏 살았고 즐겼다. 정신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즐겼고 큰 질병이나 수술 없이 살았다. 하루를 살아도 나처럼 살면 행복했다고 할 것이니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내가 비범하기 때문에 얻어지지 않았다. 사실 역사적으로 되짚어도 사람들이 성공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둔 시기가 없었다. 이전 역사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성공의 척도를 가르는 것도 그들끼리의 경쟁에서나 필요했다. 가문이나 출신으로 이미 성공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바닥에서 노는 아이가 노예의 자식이
농부의 아들이 20살, 30살 되었다 해도 하는 일이나 삶의 터전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린다. 어느새 성공은 모든 개인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성공하지 못하면 좌절에 빠지거나 패배자처럼 느껴버린다. 내가 비범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패배감에 휩싸여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보거나 경외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나는 성공이 비범하거나 대단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평범한 일을 비범한 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나를 성공으로 이끈 행동들도 모두 평범한 것들이었다. 나는 모임이 정해지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구두를 닦아 신고 다녔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코털이 보이지 않게 주의했다. 언제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것들로 나에게 자본이 없음을, 학위가 없음을, 가난함을, 경험 없음을, 소심함을, 부끄러움을, 모자란 지식을 대신했다. 중세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현대 미국에서는 루저, 즉 실패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문화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극히 개인적인 능력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결국 본인 스스로 자신을 루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조차 경제적 이유로 자살률이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세상이란 요지경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이룰 수 있는 듯 보여도 실상은 반대일 때도 많다. 오히려 개개인이 들인 노력에 비례한 성공을 돌려준 세상은 지금까지 없었다. 노력과 운이 맞닿아 쉽게 성공하기도 하고 누구는 노력 없이 운이 겹치는 바람에 성공하기도 한다. 상류층 사람이라고 모두 부지런하거나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니듯 가난한이라고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우연한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만으로도 사람은 한순간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공에 따라 인간의 성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가 가진 명함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성공이란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로도 판단되지만 얼마나 멀리 왔느냐에 따라서도 인정돼야 한다. 누구라도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없다. 무언가를 잡으면 무언가를 놓치기 마련이고 무언가는 소홀히 하기 마련이다. 성공을 재산이나 권력의 크기 혹은 인기로 분류하는 것도 옳지 않다. 나 역시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수록 성공이 여러 모습이란 사실을 새삼 배우고 있다. 사유적 자유를 누리거나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다. 젊은 여자친구가 있는 1,000억 원대 건물 주인보다 품위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운 노신사가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흔히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추켜 세우지만 나는 지속적인 목표를 잊지 않고 약간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운을 만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성공의 규칙이나 비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세상에 그런 규칙은 없다. 그리고 비법도 없다. 재산은 규모가 커지면 중력처럼 더 크게 당겨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다만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재산을 쌓기 이전에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웠다는 점이다. 나는 언제나 사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직원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괜한 위험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가난했을 때 먹던 음식과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다. 100원의 무서움과 1억의 가벼움을 동시에 느끼며 내가 만났던 사람을 잊지 않으니 언제라도 나는 행복하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 중에 자신을 불행하고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성공한 뒤에 다시 실패하는 이들도 많다. 성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다 막상 성공한 뒤 성취감에 도취해 나태해지거나 때론 무기력해져 버리는 이들도 많이 봐왔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재산이나 권력, 보이는 지위였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이나 성공은 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성공이 행복과 동일한 의미도 될 수 없다.
성공과 행복은 결국 각자의 기준과 경험일 뿐이다. 내가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건 내가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가진 삶의 태도 때문에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여긴다. 나는 누군가 나를 넘지 못하게 할 생각이 없다. 나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린 제자나 후배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배우고 재산의 권위가 나를 대신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평범한 세상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비범한 김승호가 되었다. 가끔 성공한 나를 보겠다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사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많다. 높이 쌓은 나보다 멀리 걸었다는 걸 모를 뿐이다. 참된 성공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성공의 권리가 있듯 실패에도 권리가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말과 비슷하다. 실패는 성공하는 사람의 권리다. 성공이란 이름의 건물 바닥에는 실패라는 수많은 주춧돌이 놓여 있다. 실패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 긍정적인 느낌도 든다. 그 실패로부터 그가 얼마나 달콤한 열매로 익게 될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과일은 익기 전에 먹으면 쓰거나 떴다. 성공이란 열매도 실패를 지나야 달고 향이 난다. 물론 막상 실패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아프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동정도 받는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염려보다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 더 큰 흥미를 갖기에 개의치 않는다. 연꽃은 아름다운 꽃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연못은 절에서 더러운 곳 중 하나다. 연꽃처럼 진흙에서 꽃이 피고 개나리처럼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는 나무처럼 사람도 아픔과 비난, 동정과 모멸, 고통을 지나야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이나 인간관계에 속박해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흔히 누군가 나타나 구원해 주길 기대하게 된다. 혹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 고통은 여전히 줄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이때 가장 쉬운 일이 정치인, 고용주, 부모 등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일이다. 물론 아예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근본에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자리에 해결책도 함께 있다. 그런데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을 향해 불만 중이니 해결 방법 자체가 사라진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불평과 부정적인 족쇄를 걷어내야 한다. 나 스스로 시대의 희생자나 피해자라고 설정하는 순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인 누군가는 그 와중에도 성장하고 있거나 행복을 느낀다. 결국 자신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 차이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그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스스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은 이미 그 길을 간 사람들의 그림자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며 하나의 자립된 인간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러므로 실패는 권리다. 실패는 특권이며 실패는 자랑이다. 실패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랑거리다.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가는 문은 다가온다. 더 이상 실패할 이유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이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실패인지 알게 된다. 실패를 조롱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조차 하지 못한 초라한 인간임을 스스로 인정할 뿐이다. 나라면 똑같은 나이의 두 친구 중에 하나를 고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택할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젊을수록 실패할 권리가 많으니 젊은이들의 실패를 탓하지 말고 그들의 실패를 이력서의 경력으로 넣도록 독려해야 한다. 실패를 창피해하지 않는 사회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가장 건강한 성공인들이 태어날 수 있는 문화 기반이 된다. 실패는 권리고 자랑이다. 같은 실패를 2번 하지 않는 한에서 마음껏 실패하기 바란다. 제거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인간의 큰 고민 중 하나는 행복을 찾는 일이다. 더불어 무엇이 행복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을 욕망의 충족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재력과 권력, 인기를 향한 이기적인 탐욕은 오히려 모든 불행의 씨앗이다. 이런 욕망 안에는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쌓인 갈등과 비열함과 유치함이 똘똘 뭉쳐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다. 여기에 빠지면 아름다움이나 사랑, 약속, 순수, 충성, 절제 같은 가치들은 자리 잡지 못한다. 욕망은 거침이 없고 경계를 몰라서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다. 결국 욕망은 그 욕망을 가진 주인을 파멸로 몰아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 그러나 욕망은 삶의 한 부분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살기 위해 욕망과 욕심을 부려야 할 일이 생기고 이를 거절하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욕망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다 욕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욕망을 다스리되 절대로 욕망이 날 다스리도록 내버려두지 말자. 행복이란 스스로의 내면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평안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욕심이나 욕망이 배제된 상태가 행복의 바른 모습이다. 이때 행복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웃과 함께한다. 또한 행복은 재화와 물질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완벽한 통제이며 밝고 유치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아이가 있다고 그가 어른이 아니고 밭이 있다고 모두 농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가진 것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질이 아닌 도구로 알고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에 따라 삶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자존감, 지혜, 사랑, 자비와 같은 인품과 정신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인생 전체를 남이 만들어 놓은 척박한 환경에서 부와 인기와 권력이 성공이자 행복인 줄 알고 목숨 끝나는 날까지 찾아다니게 된다. 행복은 기회가 아니라 나의 선택의 문제다. 그것도 배워야 오는 것이지 그냥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을 얻는데도 기술과 공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 행복할 것인지 아닌지는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 생각의 비밀. 전 우주를 통해 가장 강력한 힘은 중력이나 전자기력, 강력이 아니다. 우주의 가장 큰 힘은 생각의 힘이다. 생각은 모든 에너지의 시작이며 끝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생각 에너지의 변형된 모습이다. 물질은 생각이 눈에 보이게 된 상태일 뿐이다. 사람의 모든 성공도 결국 생각에서 시작돼 현상이 되고 물질화된 결과다. 생각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파괴적이거나 건설적이 된다. 공포, 불안과 의심, 걱정과 절망, 슬픔, 분노 같은 생각에서 파괴적인 결과가 나온다. 반대로 세상의 법과 조화를 이루면 지극히 사랑스럽고 행복한 일, 협조와 평안, 위로, 안심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 파괴적인 생각은 소멸되며 사라지지만 건설적인 생각은 확장하며 보존된다. 나는 40여 명의 청장년 학생들을 데리고 중앙대학교에서 글로벌 경영자 과정 수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특별히 선할 것도 특별히 악할 것도 없는 평범하고 보편적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 개개인은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하고 의젓한 사람일 수도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번 한 번만 이 안에 모인 동기들을 친형제 자매처럼 받아들여 볼 것을 권한다. 더불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시간을 서로를 위해 사용해 보라고 강력히 권한다.
그렇게 모두가 약속을 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내려놓고 마음을 놓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서로에게 사랑스럽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순간 아무리 거친 사장도 냉혈한 금융인도 무술인도 지독히 경계심 많은 사업가도 모두 천사가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 축복을 하고 위로를 하는 사이 그 위로나 축복이 모두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축복은 더 커져서 메아리처럼 울려나간다. 불과 한 주일 만에 이들은 평생 만나온 친구처럼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다. 나는 매 학기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기적 같은 관계를 단숨에 부셔버릴 방법도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말하고 험담을 하거나 심지어 누군가의 흉을 과장해 전하기만 해도 단숨에 결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힘은 매우 파괴적이라 모처럼 꺼내놓은 선한 마음을 닫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열지 않게 만든다. 옳은 생각과 맑은 정신으로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노력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매 순간 모든 생각은 인생을 멋지게 하거나 혹은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엉망인 인생을 사는 중이라면 머릿속에 엉망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번 실패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남을 향한 비판만 나올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성공을 열망해도 실패에서 벗어날 방법은 불평을 그만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었음을 알게 될 때야 가능하다. 지금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어찌할 바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바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라고 말이다. 이 세상의 어떤 난관도 당신이 고요한 침묵 상태에서는 모든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면 이를 막을 난관은 없다고 말이다.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난관은 그 이면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숨기고 있고 이 숨김을 찾는 것은 고요한 침묵을 통한 생각의 힘이다. 생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온 우주 안에 이 힘을 대신할 힘도 없고 이 힘을 능가할 힘도 없으며 이 힘을 막을 어떤 힘도 없다. 당신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기계인지 나는 모른다. 당신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글의 단어적 의미를 이해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격체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우주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우주에 뿌려진다. 그 에너지는 세상에 흩어져 자신이 품은 생각의 근원을 따라 안착될 만한 곳으로 나간다. 그리고 뿌려진 그 마음을 따라 선이나 악의 형태로 뭉치고 부풀려져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파괴적인 마음을 안고 복리로 이자가 붙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고요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은 슬픔을 아우르고 기쁨을 더하고 행복과 건강이라는 선물과 함께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다. 결국 행복과 건강, 기쁨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각의 결과다. 내가 생각을 옳게 쓰면 나는 생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생각을 옳지 못하겠으면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선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는 것도 모두 이 생각의 쓰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내가 내 학생들에게 이번 한 번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보라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며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 40이나 50이 다 되어 이 원리를 배우는 건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배우지 못한 누군가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이 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한 후에 실행하라.
선을 이루는 성실과 관용이 당신에 대한 모든 어려운 일을 막아낼 것이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믿음은 당신의 모든 손실을 보상할 것이고 재난도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슬픔은 위로받고 번영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들은 자신들과 같은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끌어들여서 불행과 파멸을 향해 달려나가고, 순수하고 이타적이며 사랑스러운 생각들은 정확하게 행복과 번영을 위해 달려나간다. 이런 사실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고 생각의 비밀이다. 이것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우주를 품에 안는다. 결국 사랑이면 무리 동물 그룹에서 나고는 죽음이다. 특정 행동이 위협으로 간주돼 공격받거나 지속적인 냉대와 따돌림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가장 자유주의자로 불려지길 바라는 할리 데이비슨 바이커들조차 무리지어 돌아다닌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조직에서 이탈되는 순간 죽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둘 중 하나의 결정을 앞두게 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때때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기만 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조직 안에 정착하고 안주하기 위해 불합리와 부조리를 수용하며 살아간다. 두렵기 때문이다. 바로 이 두려움이 인간을 움직인다. 30년 넘게 아침잠을 참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해고는 사회에서의 이탈을 말한다. 그 두려움이 원하지 않은 회식에 참여시키고 존경하지 않는 상사를 존경하게 만들고 고객의 무례함을 참고 견디게 한다. 두려움은 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공포에서 오기에 순응하고 따르며 복종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에서는 두려움을 국가 통치의 기술로 사용한다. 종교 역시 지옥 등의 공포를 팔고 있다. 회사 역시 노조에게는 공멸이란 공포를, 개인에게는 해고란 공포를 경영기술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낙오되면 죽는다는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다.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두려움이 스스로를 위한 이기심의 표상이라면 사랑은 남을 위한 이타심의 표상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남에 대한 사랑의 발현은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낸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나를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족을 버리거나 죽을 병에 걸린 어린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부모는 수도 없다. 사회의 대의명분을 위해 인생 전체를 버릴 사람도 많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도 수없이 많다. 사람은 남을 위해 일할 때 더 위대해진다. 사랑이란 외투를 입으면 두려움은 허상이란 걸 알게 된다.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사실 두려움이란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용기를 가지면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사랑하다 헤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꿈에서 추락할까봐 두려워하며 비난과 조롱에 휩싸일까 두려워한다. 이 모두는 사랑과 용기만 있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 사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는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다면 두려움과 맞설 용기를 키우면 된다. 성공하면 추억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경험이 될 뿐이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 실패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이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다. 사랑은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를 한순간에 물리칠 수도 있다.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두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넘어서느냐는 점이다. 때때로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늠하게 하지만 반면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준다. 깊은 공포나 두려움은 무지가 만든 결과다. 언어가 발전되고 난 뒤 인간 사회에 가장 빨리 나타난 것이 공포다. 질병, 죽음, 죽음 후의 미래, 어머니의 부재, 불가항력 자연현상 같은 것들이다. 이 공포는 직접 보지 않고도 언어로 전염이 가능해 확장된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자연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더해지며 많은 두려움이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 받아들일 수 있는 두려움으로 순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것은 외로움과 차별과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공포는 사랑만이 이길 수 있게 한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 친구 부부들과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다. 차에서 내려 한창 텐트 자리를 보는 중이었는데 함께 간 어느 부부의 6살짜리 딸아이가 그대로 폭포 웅덩이에 빠져버렸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물 소용돌이가 얼마나 센지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새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이의 발을 잡고 그제야 생각했다. 아이를 안고 수영을 할 수 없다. 웅덩이 바닥까지 함께 가라앉으면 발로 바닥을 박차고 솟구쳐 그 힘으로 아이를 웅덩이 끝으로 올려놓아야겠다. 나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결국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 결코 공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을 잡으러 다닌다. 그것을 다스릴 줄 알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음속의 모든 나약함은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데 이런 마음은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진정 사랑하고 누군가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마음은 용기를 갖게 되고 공포나 두려움보다 크게 자라나 힘을 지닌다. 긍정적 사고는 이를 더더욱 굳게 하며 마음을 지탱시켜준다.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알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자신감이 가득하고 걸음이 꼿꼿하며 생각과 말에 힘이 생긴다. 두려움이 다시 몰려오더라도 사랑의 힘을 믿고 당당하면 언제든 두려움과 공포를 발 아래에 둘 수 있다. 매일매일 성실함과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사랑과 용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 선함의 힘.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극히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일이다. 남을 위해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친절이 즉각적인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리를 양보했더니 인사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길에서 사람을 태웠더니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선행 중에서도 가장 큰 대가로 돌아오는 건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경우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면 그 선이 왜곡되지 않는다. 또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은 그 자체로 내면에 강한 자긍심을 만든다. 더구나 이렇게 선행을 계속하면 언젠가 누군가 자신이 받은 선행의 몇 배, 몇십 배를 한 번에 되갚는 경우가 생겨 그동안 누락됐던 보답까지 충분히 받게 된다. 간혹 내게 많은 경비를 쓰며 2주에 한 번씩 한국으로 오면서까지 사업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어느 강연장 혹은 모임에서 꿈이 명확하고 열정적인 젊은 친구를 만나면 시계를 풀어준다. 그리고 그 꿈을 모두 이룬 뒤 본인 같은 후배를 만나면 전해주라 당부를 한다. 별거 아닐지 모른 이런 작은 격려와 친절이 그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확장되어 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건 사회 효용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이다. 이는 결국 내 자식들 혹은 그 자녀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다. 하찮고 가벼운 친절이란 없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일, 산책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 발을 동동 구르며 들어온 사람에게 화장실을 먼저 양보하는 일, 물건을 사고 나서나 세탁소에서 계산하고 나오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잘 먹었습니다라고 크게 인사하고 식당을 나서는 일, 편의점 직원의 인사에 함께 인사해 주는 일, 이런 모든 행동은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무한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새벽 기도가 아무리 마음을 위로해 준다 한들 그날 아침에 받은 이웃의 따뜻한 인사를 넘어서지 못한다. 기도는 미래고 이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정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셨다. 친절한 행동과 진심을 담은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세상의 변화에 가장 큰 혜택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 내게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인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은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진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은 아무리 멋진 옷과 멋진 얼굴을 가졌더라도 우아함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예쁜 것을 알아 누구에게나 도도해져 목소리가 느려진 여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 거만해져서 어깨와 목이 뒤로 가고 턱이 내려앉은 남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며 설령 다시 본다 해도 처음과 달리 아름답지도 멋있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단정한 차림의 친절한 사람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근사한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품이야말로 최고의 패션 감각이다. 간혹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친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다 보면 자존감은 살아나고 내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품이 있어지고 주변에 좋은 상황들이 연이어 생겨난다. 책은담에 이르길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북의 한설이 모든 것을 얼게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 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친절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일과 좋은 인연이 모이게 되어 이타적 행위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특히 가진 자, 이긴 자, 높이 올라선 자의 친절은 그 효과가 더 넓고 크다. 이들의 친절에는 의도가 없기에 관용이 되며 선의가 그대로 묻어나서 그 향이 깊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베푸는 관용은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이기에 적이 진심으로 항복하게 만들며 평화 시에 베푸는 선이야말로 진정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은 더더욱 친절과 관용과 선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 자세가 자기 스스로를 더더욱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의 위치에 존속하게 만들어준다. 어느 누구도 누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기업 대표나 그의 2세, 3세 자녀들이 재산이 많다고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사회에 책임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존경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동정이나 관용에 기대어야 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다. 친절은 베푸는 것으로 얻는 것들 중에 최고의 제품이다. 나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내가 보낸 친절에 보답이 충분치 못하다고 미워하지 말고 골목에선 먼저 가도록 길을 내어주고 남의 흉한 일을 말하지 않고 문을 잡아주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커피 살 때 한 잔 더 사고 자동차 카펫을 털어주고 무거운 것은 함께 들어주고 식당 직원들에게 고마워하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 아이 엄마에게 눈치 주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모든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유혹적인 감정은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것에 굴복한다. 당신이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방법은 친절, 배려, 관용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나는 분명 이것으로 여러분의 평생 행복을 보장한다. 인생 최고의 나를 만나다. 나는 지난 2016년 5월 21일 양재동 구민회관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을 막 시작할 찰나에 사회를 봤던 박상배 씨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라고 시켰다. 어리둥절 뒤돌아서 있자니 객석에서 뭔가 부담스럽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라는 말에 청중을 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돌아서 보니 800명에 가까운 독자가 내 책을 높이 들고 조용히 웃고 있었다. 저자의 강연을 듣겠다고 새벽부터 전국에서 혹은 외국에서까지 책을 들고 찾아온 것이다. 내 얼굴에 살포시 미소가 지어졌다. 난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딱 이 정도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이다. 어쩌면 이렇게 조명이나 강연장의 크기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 신기했다. 순간 언제나 내 머릿속에 그려왔던 인생의 두 장면 중 하나가 이제 막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품고 살았던 또 한 가지 데자뷰는 나의 인생 어느 부분에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번번이 실패해도 아직 그때가 아닌가 보구나 하며 자연스레 다른 사업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찾아다니곤 했다. 나는 사실 내 안에 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안에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저 두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거인이 반드시 깨어날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나를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나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것도 아쉽지 않다. 한 인간으로, 한 남자로, 하나의 인격체로 멋진 50년을 보냈다. 그러니 나머지 인생은 그야말로 복권 같은 삶이다. 언제 어디든 누구든 데리고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와 건강을 지녔다. 원하는 책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모든 일을 멈추고 책을 읽을 수 있다. 자녀들의 존경과 조카들의 사랑과 형제 자매들의 우애와 양 부모의 자랑을 모두 품었고 직원에게 다른 경쟁자들보다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정의 끝까지 가보고 가장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있으며 나를 따르는 많은 후배들과 내가 존경할 만한 선배가 있다.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배짱도 있고 진리를 여전히 탐구하면서도 종교에 매몰되지 않을 자신도 생겼다. 감히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 이후 누구와 견주어도 될 만한 멋진 인생이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운이 좋아 하루 저녁 만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 남들이 시계를 맞춰놓고 잠들 때 새벽 신문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신이 나서 일을 하러 나가고 남들이 주말을 기다릴 때 1년에 단 한 번 크리스마스에나 쉬어가며 열정을 바친 결과다. 지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울기도 했지만 한 번의 성공으로 10년을 보상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길 원한다면 노을을 보기 위해 이미 해가 진 서쪽으로 달려나가서라도 바라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내 안의 거인은 나만 깨울 수 있다. 그 아무리 위대한 선생도 내 안에 거인이 있음을 알려줄 뿐 그를 깨어낼 수 없다. 돈키호테는 말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저 하늘의 별을 잡자. 그렇다. 돈키호테를 따르라. 그것이 거인을 불러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외식 기업을 하고 있는 나지만 나는 딱히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좋은 음식에 대한 탐닉은 없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주로 간결하게 맛을 낸 단품 요리다.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만을 찾아다니면 결국 비대한 몸과 까다로운 혀만 남을 게 뻔하다. 어지간한 음식으론 만족하지 못하니 병든 몸이 되기 십상이다. 공부하듯 음식을 먹으러 다니거나 먹은 음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생당근 쪼가리를 씹을 때 나오는 깊은 향이나 반찬 한 가지 깔끔하게 놓고 먹는 저녁 식사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을 위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욕망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집,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게 된다. 욕망이 끝나지 않으면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다 줘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은 행복을 필사적으로 찾고 행복을 매일 노래하고 가장 추구하는 것 또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행복은 하늘에 뜬 무지개 같아서 잡으려 다가가면 다가간 만큼 멀어져 있다. 행복은 행복 그 자체가 오묘한 것이기에 어디에 존재하는 것도 사거나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행복해진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행복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행복을 찾다 보면 마치 같은 그 길이 서로 밀어내는 자석처럼 더 멀리 밀려나갈 뿐이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치에서도 나만의 내면의 행복을 찾아내면 그 행복은 주변의 행복을 다른 극을 가진 자석처럼 끌어들인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을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데서 출발한다. 욕심과 욕망을 줄이는 순간 행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행복을 잡으러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행복이 눈앞에 보이게 된다. 우리가 태어나서 벌어놓은 모든 것은 소멸된다. 소멸되는 것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행복은 영속적인 것을 찾아 인간과 우주에 대한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를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사회적 성공이 행복의 열쇠는 아니다. 행복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집이나 새 차를 살 때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많은 돈을 벌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단순한 기쁨이다. 행복은 기쁨보다 고결한 마음의 상태다. 행복을 느끼면 차나 집이 없어도 시합에 져도 돈이 없어도 여전히 기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사를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사가 될 때 행복한 것이다.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가지고 이타적 행동으로 타인의 슬픔과 기쁨에 공감할 때다. 나는 언제든지 누구와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와 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도전을 즐기고 남을 도울 능력과 시간이 있고 궁극적인 가치와 진리에 여전히 목마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